홍유영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 한중 FTA 발효 10년 차를 맞아 달라진 중국 수입 세칙과 우리 기업의 FTA 협정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FTA 종합지원센터 차이나 데스크의 홍유영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진 중국 세칙 적용 현황과 한중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은 중국 해관에서 발표한 2024년 적용 세칙과 무역협회 중국 비즈니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석 내용, 그리고 코트라에서 발표한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2024년 중국 수입 관세 리포트에서도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것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트 1에서는 2024년도에 적용되는 중국 세칙 그리고 중국의 통관 제도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요. 파트 2에서는 본격적인 한중 FTA를 포함한 FTA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해관에서는 매년 HS 코드 8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수출입 통관에 적용되는 품목의 세부적인 변화와 잠정세율, 협정세율 등 여러 세율에 대한 관세 조정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이 내용을 매년 확인을 해보신다면 중국의 관세 동향 그리고 통관 제도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시고 반영해서 수출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2024년도 중국 해관에서 발표한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총 품목수는 전체 8,957개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애국 세율보다 낮은 잠정 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올해에는 추가되는 품목이 26개 그리고 제외된 품목이 36개로 총 1,010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0개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지 품목수만으로 이 잠정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의 품목이 몇 개가 되었다는 것 말고 우리 기업에서 수출하실 때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잠정 세율이 새로 적용되는 품목을 산업군별로 좀 나눠봤는데요. 일단 종자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중국에서 단 옥수수, 고수, 우엉처럼 재배용 종자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세율을 0%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화칼슘 품목도 내렸고요. 다음으로 염화 리튬 그리고 항암제 원료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세율을 0%로 내렸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잠정 세율이 0%라면 우리는 FTA 활용을 할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이후에 나오는 품목들을 보시면 3823-1900이라고 해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도에 보이시는 DDU처럼 잠정 세율을 새로 적용하지만 잔류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애국 세율보다는 잠정 세율이 낮아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잠정 세율을 적용하기에는 세율 부담이 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중 FTA 세율과 RCEP 세율을 비교해 봤을 때 이 품목들이 보다 한중 FTA나 RCEP을 적용했을 때 우리 기업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석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다음에 유리도자, 비금속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잠정 세율에 잔류 세율이 있지만 한중 FTA나 RCEP을 적용하신다면 조금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수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기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제품군까지 적용해서 확인하여 보면은 새로 추가된 잠정 세율이 추가된 26개 품목 중에서 10개의 품목이 한중 FTA 또는 RCEP을 적용하시면 조금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 이게 또한 수출 전략의 하나로 사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정세율은 추가된 품목이 있지만 또한 잠정세율이 삭제된 품목이 있습니다. 이 잠정세율이 삭제된 품목들은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잠정세율을 작년까지는 적용하였지만 올해는 잠정세율을 제외하고 다시 최혜국 세율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혜국 세율이 낮은 품목도 있지만 높은 품목도 있습니다. 그 품목 36개에 대해서 각각 한국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 한중 FTA나 RCEP을 적용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도 또한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농수산물과 석유 제품들 MFN 세율, 최혜국 세율로 다시 돌아갔지만 한중 FTA나 RCEP을 적용하시면 더 낮은 0%의 세율을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셔도 화학공업 제품, 플라스틱 고무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잠정세율 적용하시는 유리도자 제품 그리고 유리도자 제품 같은 경우에서도 MFN 세율은 조금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지만 한중 FTA 세율은 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류를 보시면 MFN 세율이 최소한 6% 이상으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 FTA를 적용하시면 많은 품목들이 0%나 5%로 세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4년도에는 잠정세율 적용 없이 최혜국 세율이 적용되는 삭제 품목 중에서도 다수의 품목들이 한중 FTA 협정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우리 기업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수입 협정세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29개국과 22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답니다. 이 협정을 활용하여서 전체 무역량의 3분의 1이 소화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는 2015년 한중 FTA 그리고 2022년 RCEP과 2006년 APTA까지 총 3개의 협정이 적용이 돼서 발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 중인 협정 중에서도 우리나라 중국을 포함해서 한중일 세 개의 정부가 삼국의 정부 간도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추가적인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협정이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중국 해관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2024년도 중국의 운영 HS 코드는 8단위 기준으로 총 8,557 품목이 됩니다. 그럼 이 전체 품목 중에서 우리가 FTA를 적용했을 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품목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한중 FTA, RCEP 그리고 APTA를 활용해서 MFN 세율이나 잠정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실익 품목들은 전체의 75%에 육박하는 6,680 품목이나 됩니다. 특히 한국 원산지 품목을 수출했을 때 특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품목이 전체 74.58%나 된다고 하고 이 중에서 한중 FTA를 단독으로 보았거나 아니면 한중 FTA 단독 또는 APTA와 RCEP까지 다 같이 했을 때 우세 실익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전체 6,315 품목이나 됩니다. 산업군별로 보아도 섬유, 의류, 기계, 철강, 비철금속, 플라스틱, 고무, 전기, 전자 각 산업군별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한중 FTA는 올해를 기준으로 이미 협정 세율이 양호 완료가 된 품목 이외에도 2015년도 발효 이후에 5년, 10년, 그리고 15년, 20년도별로 각 단계별로 철폐가 되고 있는 품목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진행 중인 협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중 FTA는 현재 진행형인 FTA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보시면 작년 중국에서 대3개를 상대로 해가지고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 수입액이 많은 수입상의 1000개 품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업에서 한국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 협정을 활용했을 때 전체 319 품목이 상위 1000개 품목 중에서도 실익을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31%, 32%에 가까운 품목들이
한중 FTA를 포함한 협정을 활용했을 때 실익을 얻을 수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유사하게 또 중국에서 작년 대한국 수입을 했을 때 상위 1000개 품목을 분석을 해보면 한국 원산지 상위 금액 품목 중에서도 협정을 활용해서 올해 실익을 얻으실 수 있는 품목은 총 333개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와 전기 전자 제품들은 0% 세율을 적용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품목들을 제외하고도 화학공업 제품이나 기계류, 플라스틱, 고무 산업군에서 여전히 한중 FTA는 협정 활용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협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금 더 자세하게 품목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에서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세정제 쪽도 전 세계 대세계로 하면은 수입액이 매우 크지만 대한국으로 보면은 수입 비중이 약간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중국에서 대세계 수입액이 상위에 위치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적었던 품목들을 상대로 한중 FTA를 활용을 하셨을 때 어떻게 실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실익을 얻는다는 의미는 중국 수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원가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수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의료용 기기나 피부 세정제 쪽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중 FTA를 조금 더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품목으로 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 할당 관세도 해관해서 리스트를 좀 업데이트를 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중국 수입 허가증 대상들도 있습니다. 중국 내 대외무역법, 그리고 수출입 관리 규정, 그리고 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 등 여러 가지 허가 관리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 HS 코드 10단위 기준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품목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에 대해서 저희 차이나 데스크에서는 관세나 통관에 관련된 상담 이외에도 중국의 대금 결제, 무역 서류 작성, 그리고 수출입 관리 규정 등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하신 전문 위원님들도 상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1380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오니 활용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 물품이 중국 쪽으로 수입을 해서 들어갔을 때 참고해 주실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던 관시는 중국 해관의 수출입 통관 정책의 표준화로 점점 더 그 영향이 옅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해관에서도 작년 23년도 6월에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16개 조치를 발표해서 시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그 변화가 표준화, 정책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하셨을 때 중국 쪽에 수입 통관하셨을 때 원칙으로는 중국 해관에 수입 신고를 하셨을 때 수입자가 한중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 증명서를 그 동시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원산지 증명서 등의 이런 증명서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원산지 보충 신고서라고 해서 한국산 신고서라고 해서 원산지 증명서와는 다른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수입 신고하실 때 제출을 하시고 사후에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가 준비되면 사후 접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환급 절차를 밟으실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중국 쪽 수입자와 미리 안내를 하셔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 간에는 종이 원산지 증명서 이외에 EODS라고 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교환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측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중국 측에서도 활용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자상거래는 중국 내에서도 그 규모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 내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선택 기준이 상품의 신뢰성 그리고 제품의 품질의 그 축을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주 구매하는 원산지 국가가 한국과 일본을 합해서 49.21% 거의 과반수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믿음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을 하실 때 중국 해관의 변경에 대한 것도 매우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사후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해관에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감독 강화를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관 등록 사항이나 수입 규정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세금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 등 이건 매우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감독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대한 준비나 접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라고 하시면 구매하시는 물품 자체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FTA 활용하시는 것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요거는 단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시는 제출 의무의 면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FTA 협정 세율을 적용을 하시고자 하면은 원산지 증명서를 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FTA에서 각각 한중 FTA는 미화 700불 이하, RCEP에서는 미화 200불 이하에서만 제출 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초과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를 하시고 혹시나 모를 사후 검증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수입 통관할 때 좀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수입 통관 제도는 계속해서 지적재산권 강화와 사후심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입 통관을 하실 때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HS 코드라고 말씀드리는 품목 분류와 수출입 물품과의 정합성 그리고 일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동일한 물품이면 동일한 HS 코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시고 유지하셔서 수출입 통관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실 것 같고요. 상대국 중국에서의 수입자와 우리가 동일한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출입 실무에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서 준비한 자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FTA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 될지 파트 2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지만 2024년도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면서 한중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 지 10년 차가 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도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진행 시에 한중 FTA는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59개국과 21개 FTA 협정을 발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필리핀과 FTA에서 정식 서명을 하고 있어서 발효가 꼭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요. 한 에콰도르 세카, 한 UAE 세파, 그리고 한 GCC FTA, 중동 지역과의 FTA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어 있진 않은 상태의 협상 타결 FTA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제 발효가 돼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한미 그리고 한EU, 한
한중 FTA 간의 좀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발효 첫 해에 한미 FTA는 즉시 철폐 품목수가 82.1%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후에서는 94%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중 FTA는 발효 시 상세 설명 자료에 따르면 즉시 양어가 된 품목은 20%, 그리고 이후 5년 차에 40%, 올해 10년 차에 이르러서 71.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성격을 보자면 한미와 한EU는 이미 양어가 될 때 완성되어 가고 있는 FTA였지만 한중 FTA는 그 활용의 폭이 활용 연도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활용 진행 중인 FTA라는 성격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효 15년 차인 2029년 그리고 20년 차인 2034년도까지도 한중 FTA는 그 양호율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FTA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언젠가 우리 품목이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중 FTA 국내 수출 활용률을 좀 보시면 2015년도 이후 발효 이후에 계속해서 한중 FTA 수출 활용률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초로 70%를 넘어서 수출 활용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한 아세안 FTA도 마찬가지로 아세안 쪽에서 활용되고 있는 FTA인데 한 아세안 FTA는 작년에 69.2%의 수출 활용률을 보였고 그리고 한 튀르키예 FTA도 77.7%의 활용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중 FTA가 73.3%라는 것은 결코 뒤지지 않는 활용률로 우리 수출자분께서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또 다른 발효 FTA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RCEP의 발효 1년 차의 이후에 나온 발표 자료를 보시면 중국으로의 수출 시 활용률이 일본에 이어서 2위로 나옵니다. 이 RCEP은 굉장히 특출난 특징이 있는데 RCEP은 한국과 일본 간 최초로 발효된 FTA입니다. 그래서 활용률이 일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을 차치하고서라도 중국이 그 두 번째의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과의 수출입에서 한중 FTA와 더불어 그 보완적인 역할로서 RCEP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다협정 시대가 RCEP의 발효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한중 FTA, RCEP, 그리고 APTA까지 복수의 협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서는 도대체 수출에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의 선택은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지 스텝 1, 2, 3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국 다협정 시대에서 활용할 협정을 정하는 절차는 어떤 협정을 적용했을 때 내가 수출하는 수입 물품이 가장 많은 실익을 수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협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활용이 편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 FTA, RCEP, APTA 중에서도 나와 수입자 간에 어느 협정을 활용했을 때 상호 가장 많은 영향으로 윈윈할 수 있는 협정을 선택할 수 있는지의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료 맨 마지막에 중국 내 수입세율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확인하실 수 있는 중국 해관 쪽 검색 사이트와 우리 관세청의 관세법령 정보 포털 사이트,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참고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세계 공장에서 거대 시장 보유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현재의 보고서의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거대 시장을 보유한 수출 상대국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저가 제품에서 고가 제품,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 하이테크 시장 제품으로 그 차별화 전략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 한국 제품은 수출할 때 어떻게 적용을 같이 하며 한중 FTA처럼 협정을 어떻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도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한중 FTA 10년 동안 2015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올해까지 철폐 대상에 대한 분석을 조금 제공을 해보았습니다. 2015년도 발효 이후부터 올해까지 한중 FTA 협정의 세율 철폐 품목은 누적해서 총 6,256품목입니다. 이 중 한중 FTA 실익 우세 품목, 실익 우세 품목이라고 하면 한중 FTA와 RCEP, APTA까지 동률의 세율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 실익 우세 품목은 이 전체 6,256품목 중에서 80%에 가까운 4,981품목입니다. 가장 많은 실익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화학 공업 제품이나, 그리고 현재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섬유 의류 가죽 제품, 그리고 기계류와 철강, 플라스틱 고무 제품의 수출 시에도 한중 FTA 활용은 이제는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중 FTA가 발효된 지 10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드디어 10년 차가 돼서 철폐가 된 실익 품목들도 총 2,650품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2,650품목의 대상으로 한중 FTA 실익 품목을 분석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인 2,526품목이 한중 FTA 실익을 실현할 수 있는 품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앞에서의 분석 결과 유사하게 농수산물, 섬유, 의류, 기계, 화학공업 제품도 등의 상위 산업군들이 그 활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플라스틱 판 시트, 그리고 직물 가방, 철강 제품, 내연기관 부분품,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이 물품들의 공통점은 중국에서 대세계 작년 수입액이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대세계 수입액은 상위에 위치한 품목이지만 우리나라를 통해서 수입하는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들도 역시 한중 FTA를 활용한다면 그 활용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체감적으로 높게 활용하실 수 있는 품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시해드린 품목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8524-1100의 HS 코드를 쓰는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이 물품은 작년까지, 그러니까 발효 1년 차부터 8년까지는 5%의 세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에 2.5%, 그리고 올해 드디어 0%로 세율이 철폐된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유 조제품으로 업체에서 한중 FTA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스텝으로 좀 확인을 해드리면, 첫 번째, 한중 FTA와 RCEP의 세율을 비교하면 동률로 나옵니다. 그러면 한중 FTA를 활용하건 RCEP을 활용하건 일단의 세율, 제공할 수 있는 세율 시율은 동일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조금 더 편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보았을 때, 한중 FTA는 CTS-H라고 해서 6단위의 세번 변경 기준을 보유하고 있고요. RCEP은 CTH나 RVC40이라고 해서 4단위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업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세번 변경 기준은 완화된 세번 변경 기준이 CTS-H이기 때문에 CTS-H를 가진 한중 FTA를 선택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는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수입자에게 제공을 하시게 되는 이런 절차를 3단계에 걸쳐서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 업체는 저희가 일일 방문 컨설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린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중 FTA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계셨지만 일일 방문 컨설팅을 통해서 제조자가 품목 인증을 취득을 하시고, 그 제조자의 취득한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가지고 수출자가 활용을 하게 되어서 절감세율을 5%를 수입자 쪽에 제공한 사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중 FTA와 그 다음으로 발효가 된 RCEP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중 간의 또 다른 자유무역 협정인 RCEP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호주 아세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다자 간의 FTA입니다. 단 미얀마는 아직 발효가 우리나라와는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입니다. 그 회원국 간의 원재료와 부가가치 누적 그리고 연결 원산지 제도 등의 활용을 통해서 그 활용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시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보시면 중개무역 수출액이 2015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RCEP은 그 활용의 기대가 커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RCEP 회원국이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아세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시된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중개무역 수출액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아세안 간의 중개 무역이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활용이 점차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RCEP과 아세안 시장을 동시에 활용해서 대중국 수출 전략을 유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RCEP 발효를 계기로 중국 수출입이 아세안 쪽으로 재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가 위주의 제조업 생산 기지가 중국에서 아세안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 보시면은 아세안을 경유해서 대중국 수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수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역내 원산지 누적 기준을 활용하시거나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하시면 아세안을 활용한 대중국 수출 전략이 조금 더 원활하게 준비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세안 원재료, 아세안은 자원 보유 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원재료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가공 기술을 활용해서 완제품을 가공해서 제조하고 난 다음에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고부가가치 부은품으로 아세안 쪽에 보내서 조립, 가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시게 될 때 이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RCEP 원산지 증명서가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회원국 간의 역내 누적 규정을 활용하시게 돼서 역내산 판정의 허들이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 전략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롤러 스크류 드라이브라는 예로 1380 유선 상담상 이 업체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제안을 해드렸고 현재 활용이 가능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CEP 연결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연결 원산지 증명서는 한 아세안 FTA에 비해서 그 활용 규정이 매우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국내 양수도 거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아세안에서는 이 규정이 없어서 활용이 불가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양수도 거래를 하셨을 때도 RCEP에서는 연결 원산지 증명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물품을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과 일본으로 각각 나누어서 중개무역으로 수출하실 때 연결 원산지 증명서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일일 방문 컨설팅 제가 방문을 해서 도움을 드린 업체인데요.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시다가 한국에서 생산을 하시다가 베트남 쪽으로 생산 기지가 옮겨간 업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중 FTA나 다른 FTA를 활용을 하실 수가 없지만 RCEP을 활용하시게 되면 RCEP 베트남 세율을 적용해서 수입자 쪽에도 절감 세율을 제공을 하실 수가 있고 국내 내수용으로 들여오시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 아세안이나 한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수입 협정 세율도 낮추실 수 있는 두 가지 투트랙 방향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업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RCEP의 관세차별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우회 수출과 각 국가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규정인데요. 이 규정을 거꾸로 활용해서 이렇게
경쟁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이 7.3%의 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0%까지 내려간 이런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알셉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활용을 하신다면 중국 수입자 쪽에 절감 세율을 10%나 제공을 할 수 있고 이게 또한 마케팅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알셉 활용 제한 용한 품목인데요. 이 리스트들은 특징적으로는 단순히 세율에 대한 이익만으로 조합이 된 품목들은 아닙니다. 한중 FTA와 알셉이 동일한 세율을 가지고 계실 때 알셉이 조금 더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알셉이 세컨 FTA로 다시 한번 협정을 트라이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품인 3204 9090인 6위 합성 제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한중 FTA나 알셉이 동일하게 0%로 협정 세율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산지 결정 기준을 보시면 알셉은 CTS-H라는 세번 변경 기준도 갖고 있지만 부가가치 기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업체가 세번 변경 기준을 적용하실 수 없다면 부가가치 기준까지 확장해서 FTA 협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전략을 세우실 수 있고 또 CTH보다는 6단위 세번 변경 기준인 CTS-H가 가지고 있는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알셉도 또한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 협정에 대해서 활용을 하실 때 좀 업무가 부담스러우신 경우에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우리 기업에서 조금 더 원산지 업무를 부담을 덜면서 원산지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이런 협정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인증수출자 제도의 활용도 좀 감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발급하시는 한중 FTA의 경우에는 절차 간소화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알셉도 기본적으로는 기관 발급이지만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한 이유나 한미처럼 자율 발급도 가능합니다. 단 좀 유의하실 점은 이 제도 자체가 원산지 업무에 많은 편의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원산지 판정에 대한 능력을 인정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물품이 원산지가 한국산인 거를 관세 당국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자료의 관리라든지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정기적인 교육 그리고 자료의 보관이라든지 이런 점은 계속해서 유의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것이 정말로 활용에 대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체크하는 5가지 요건이 똑같이 원산지 검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정확하게 이 5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지 사후에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 발급을 하셨을 때 이 요건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발급하시는 것이 사후 검증에 가장 안전하고 간편한 대응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발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검증 대응에 대해서는 서류 보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별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별로 보유하시고 자료를 보관하시는 서류를 좀 리스트를 드렸는데요. 원산지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최초 발급하시고 5년 동안은 관리를 하시고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자랑 생산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의하실 점이 원산지 포괄 확인서,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처럼 생산자가 작성해서 제공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꼭 정확하게 발급해서 가지고 계셔야지 사후 검증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 수입 관세율 정보 제공 사이트는 참고로 해서 관세 실익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을 때 활용을 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앞에서 저희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24년도 차이나데스크 현장 방문 컨설팅이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셔서 올해 중국 수출의 디딤돌을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이 높은 파고를 넘어가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쪽으로 다 네, 자료는 네네 자료 설명 마치겠습니다.